챕터 2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제표의 두 번째 중요한 항목인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income statement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specified period of time,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죠. 일정 기간 동안의 비디오 레코딩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경영 성과,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회사의 경영 성과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가 일정 시점에, 기억나시죠?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가 재무상태표였고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가 손익계산서입니다. 두 개가 특징이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는 얼마나 자주 하느냐? 분기당, 쿼러, 분기당 할 수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분기당 한 번 해서 1년에 한 번씩 종합 정리하는 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측정하냐면 정말 퍼포먼스,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레버뉴를 인식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라고 하면 매출액이 되겠네요. 회사가 재화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받은 돈으로 매출액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이런저런 비용들을 차감하면서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end result, 마지막 result 값이 즉 맨 마지막 손익계산서상의 맨 마지막 줄에 무엇이 있냐면 net income이라고 해서 당기 순이익이 잡히게 됩니다. 단기 즉 이번 기에 순수한 우리 회사의 이익이 이렇게 저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비용이 빠지고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 넷인컴이 남아 있는 거,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활용되느냐? 좀 크게는 두 가지가 있겠죠. 주주에게, 쉐어홀더스가 되겠죠.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을 하든가,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든가, 혹은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유보, 내부 유보를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100억 원이 당기 순이익이면 배당을 만약 40억 하면 60억 원을 내부 유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이퀘이션을 보면 레버뉴, 뭐 매출액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비용을 뺀 나머지 뭐 이런 걸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손익계산서의 예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9년 인컴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사실은 이건 2019년 특정 시점이 아니고 2019년 한 해 동안의 이 회사의 경영 성과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이 net sales라고 그랬는데 이거 그냥 매출액 정도로 인식하시면 돼요. 매출액에서 cost of goods sold,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했던 원가가 되겠네요. 매출 원가를 제외하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회계 원리를 들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회사가 고정자산을 얼마를 사면 고정자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고정자산에 투입된 그 돈을 뭐 여러 해에 걸쳐 내용전수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해에 걸쳐서 고르게 또는 일정한 비율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어떤 고정자산이 매년 이렇게 비용 처리가 돼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회계학의 약속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라고 해서 이자와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이 되겠네요. 실제로 회계원리 시간에 보면 아시겠지만 손익계산서 상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는 재무관리에서는 회계원리 중에 중요한 내용만 쭉 뽑아가지고 이센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EBIT에서 뭘 내냐면 이제 이자 비용을 내겠죠. 만약 회사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채에 대한 비용, 이자 비용을 제출할 거고요. 이자 비용을 빼면 taxable income이라고 해서 과세 소득이 될 거고 여기다가 세금 24%. 이건 뭐 나라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를 거고요. 세금을 제외하면 net income 474달러가 당기 순이익으로 나오게 되네요. 이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배분이 되냐면 배당으로 165, 내부 유보로 309가 배당이 되는 내부 유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샘플 손익계산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뭘 따르냐면 미국 책이니까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해서 미국의 회계 기준이 있거든요. GAAP. 이걸 따라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해서 미국의 회계 준칙 약속에 따라서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IFRS라고 하는 유럽식의 기준을 따라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계산하고 있지요. 갭을 보면 여러 가지 감사를 받는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지 기준이나 이런저런 절차들을 다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서 정해져 있는 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수익을 인식하느냐, 이것도 역시나 약속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수익이라는 게 물건을 판 다음에 그 서비스와 재화를 넘기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사실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인식을 할 것 같은데 회계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실제로 수익을 발전시키는 그 어닝 프로세스가 virtually complete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재화 서비스가 고객에게 넘어가고 고객이 나한테 그 돈을 주기로 약속 정도만 하면 즉 재화 서비스가 교환되는 가치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약속 정도만 하면 그냥 내가 돈을 벌었다. 레버뉴를 인식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금을 컬렉션하는 타임이 아니고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을 그냥 매출이 돈이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기준은 또 뭐냐면 약속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뭐냐면 수익이 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반드시 비용이 존재한다. 수익이 있으면 반드시 비용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금 흐름이 인플로우가 됐든 아웃플로우가 됐든 실제 현금 흐름이 발생한 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상의 수익이 있으면 비용을 가상적으로 약속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빼주고 차감시킨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지금 500억을 들여서 어떤 커다란 기계장치를 마련했다고 치자고요. 저는 이거를 얼마 동안 활용할 거냐면 5년 동안 활용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500억짜리 기계를 지금 샀으니까 비용이 지금 500억 원이 지출됐다고 회계장부에 계산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이 500억을 통해서 이 비용을 처리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기계를 샀다는 뜻은 그 기계로 저희가 매출액을 발생시키려고 기계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년 동안 이 500억이 비용으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감가상각비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면 이 감가상각을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5년 동안 고르게 동일한 금액이 감가상각이 된다라고 해서 정액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500억 나누기 5년을 하면 1년당 100억이잖아요. 그래서 연당 100억 원씩을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실제로 돈은 지금 500억이 나갔지만 현재 나갔지만 5년 동안 고르게 100억 원의 비용이 나갔다. 왜? 5년 동안 이 기계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약속된 어떤 계정 과목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이 예처럼 회계는 실체를 반영하긴 하지만 실체와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전에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실체와 관련 없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원칙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IFRS라는 걸 따른다고 했고요. 이건 역시나 유럽식 회계 기준이 될 거고 이런 회계 기준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면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외대 학생들도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 금융권 특히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뭐 A매치라고 하는 금융공기업 중에 되게 좋은 기업들이 같은 날 시험을 보죠. 그 기관 중에 하나죠. 금융감독원 회계 포탈이라는 곳에서 회계 기준, 감사 기준, 뭐 회계 질의 등등해서 회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미국식 회계 기준이 있고 유럽에서 만든 IFRS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 세계가 공통된 기준으로 회계 재무제표를 보면 회사 간 비교도 가능하고 좋을 텐데 미국이 고집을 부려서 되게 이게 통일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통일화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이 회계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회계 기준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중요하다는 거죠. 보시면 선진국 제약사 회계 처리 기준 국내사의 동일한 적용물은 뭔가 우리 회사는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회계 기준만 바뀌었다고 해서 숫자가 바뀌면 되고 숫자가 바뀌게 됨에 따라 성과가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아래 기사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IFRS 9 도입 첫해 은행권 대손 충당금 1조 4천억 원 늘어 뭐 등등 해서 나는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회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어떤 숫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IFRS의 뭐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이 IFRS 9이 뭐고 뭐가 뭐고 왜 대손 충당금이 뭐고 이건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회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은 회계사에서 계산된 숫자가 진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의사 결정에 회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또 다른 특징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캐시 아이템이라고 해서 실제로 현금이 지급되는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지급된 것처럼 비용 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비이고요. 이 외에도 회계 원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감가상각비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 등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실제로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레버뉴에 대응해서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가 될 것 같고요. 감입니다. 감. 그리고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예처럼 5,000불짜리 기계를 사면 5,000불짜리 기계를 지금 당장 비용 처리하지 않고 5년 동안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비용 처리를 하는 감가상각 방법 가운데서 정액법이라고 하는 스트레이트 라인 메소드를 활용을 하면 5,000불을 5로 나눠서 매년 1,000불씩 비용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on 캐시 아이템이라는 게 앞에서 배웠던 매칭 프린시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손익계산서상에 관련된 개념 하나가 earnings management라고 합니다. earning, 수익을 관리할 수 있대요. 수익이 사실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이 경영을 잘하면 성과로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걸 관리하지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수익이라는 건 이익이라는 건 회계상에서 약속에 따라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익이 잘 나오도록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레션을 가지고 자의성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스무딩 어닝이 될 텐데요. 어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컸다 작았다 컸다 되게 위험하죠. 이런 위험한 회사는 투자자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면 주식을 안 사려고 해요. 그럼 주가가 빠지겠네요. 주가가 빠지면 기업 가치가 줄어들겠네요. 재무관리의 목표는 기업 가치 극대화입니다. 기업 가치를 줄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스무딩, 높을 땐 좀 낮추고 낮을 땐 높이고 이렇게 기업 이익을 이렇게 스무딩 시키는 거죠.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좋아하는 건 steadily growing earning이죠. earning이 이렇게 차분하게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성장을 하면 회사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기업 가치가 극대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회사의 실체가 어떻든 간에 회계상에서 이익이 이렇게 되도록
자의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요. 그래서 이런 갭, 미국에선 갭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IFRS가 될 거고요. 이렇게 뭔가 여유 공간을 줘서 너희들이 좀 이익을 좀 잘 만들어봐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준다는 거죠. 이게 회계사가 하는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회계 정보는 또 어디 있냐면 금융감독원이 이런 회계를 관리한다고 그랬죠. 금융감독원의 기업 정보 포털 서비스가 있어요. 다르트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딱 들어가 보면 여기 회사명, 기간, 뭐 공시, 발행 공시, 기타 공시, 뭐 감사 관련 등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 안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삼성전자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2020년 이렇게 기간 넣고요. 기간 되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재무제표 정보들을 자유롭게 확인도 하고 그걸 통해서 분석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각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감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감사 검토 보고 섹션에 가면 2019년 보고서 해가지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막 등등 있죠. 분기별로 있고 연간별로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여기를 클릭하면 뭐 자세한 이 회사에 관련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룹 프로젝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룹 프로젝트를 하려면 여러분이 선택한 회사의 재무 데이터, 재무 정보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재무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 감사 보고서 같은 걸 클릭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회사의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이런 정보를 확인해서 가면 면접관이 굉장히 좋아하고 높은 점수를 주겠지요. 그죠? 이제 세금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우리 경영대학에서 개설되는 세법 시간에 당연히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선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세금의 종류도 많고 그리고 늘 변하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죠. 여기서는 예를 가지고 접근해 본다. 그리고 법인이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해보겠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금은 largest cash flow. 회사가 밖으로 지불해야 되는 캐시 아웃플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지금 각자 댁에서 내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궁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금이 워낙 내야 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의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회사의 CFO 관점, 즉 재무의사 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 텍스 코드라고 그래서 그냥 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법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이 되는 거죠. 세금은 늘 변하고 어렵습니다. 되게 재밌는 농담 같은 말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단 하나는 세금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늘 변해요. 세율이 변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한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공화당, 민주당 이런 성격의 당들이 있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공화당은 약간 세금을 낮춰서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그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 경제가 좋아지겠다. 뭐 그런 주의인 거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니다. 세율을 높여서 그 세금 가지고 국가가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사회에서 뭐 좀 도태된 사람들도 도와주고 뭐 이래야 된다. 국가 힘이 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늘 어떤 정권이 뭐 어떤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세율도 늘 변하고 세금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작은 정부를 주관하고 주도하는 정부에서는 세금을 적게 거둘 거고요. 큰 정부를 옳다고 믿는 뭐 정당에서는 세금을 좀 많이 거둘 거고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학습 목표 중에 하나였던 마지널 텍스 레이트가 에버러지 텍스 레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마지널 텍스 레이트는 한계 세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에서 1달러만큼 돈을 더 번다. 100원만큼, 1원만큼 돈을 더 번다고 하면 그 돈에 매겨지는 세금이 마지널 텍스 레이트. 한계 세율이고요. 에버리지 텍스 레이트는 내가 1년 동안 이만큼 벌었는데 세금을 어느 정도 냈냐, 몇 프로 냈냐, 이렇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세금을 냈냐라고 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널 텍스 레이트는 next dollar earned percent tax paid가 되는 거고요. average tax rate은 내 taxable income에서 내가 낸 tax paid, 즉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지 비율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taxable income, 즉 내가 내야 되는 수익을 1달러, 세금을 내야 되는 수익을 1 밀리언 추가적으로 더 벌게 되면 어떤 텍스 레이트이 적용될까요? 당연히 마지널 텍스 레이트이 여기에 적용되겠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더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이 드디어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코드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자는 거죠. 뭐 전 세계가 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숫자가 다 바뀌는 거고 이런 구간들이 다 바꾸게 됩니다. 구간들이 또는 여기 숫자가 달라지게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회사의 법인세가 이런 구조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냐면 0달러부터 5만 달러까지 벌는 그 구간에서는 15% 세금을 내고 5만 달러를 초과하고 7만 5천 달러까지는 25% 세금을 적용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누진제라고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단 여러분이 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 내가 만약 8만 불을 번다면 여기에 해당되네? 그럼 난 8만 불 곱하기 34%겠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오른쪽처럼 합니다. 만약 이 회사가 20만 달러를 벌었다고 치자고요. 치면 어떻게 세금을 내냐? 5만 불까지는 15%니까 7,500달러를 세금을 내고요. 7만 5천원에서 5만 불까지 이 2만 5천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25% 세금을 내고 10만 달러에서 7만 5천까지는 역시나 2만 5천까지는 34%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20만 달러니까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 사이에서는 3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만 1,100, 250달러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20만 달러 벌었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네 20만 달러 곱하기 39%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토럴 텍스는 6만 1,250달러고요. 제 20만 달러가 텍서블 인컴이었기 때문에 20만 달러에서 6만 1,250달러를 나눠보면 30.625%가 평균적인 텍스 레이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버리지 텍스 레이시 되겠죠. 그리고 마지널 텍스 레이시는 되게 쉽습니다. 제가 20만 달러를 지금 텍서블 인컴으로 벌고 있잖아요. 만일 여기에 1달러만큼 더 번다면 세금을 얼마를 낼까요? 당연히 39%. 이게 바로 마지널 텍스 레이시 되겠죠. 만약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제가 에버리지 텍스 레이트를 낼까요? 마지널 텍스 레이트를 낼까요? 마지널 텍스 레이트이 더 중요합니다. 왜? 재무관리에서는 투자의사 결정은 투자를 통해서 새롭게 창출된 현금 흐름이 어떤 세금율을 적용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널 텍스 레이트이 더 중요하지만 당연히 마지널 텍스 레이트는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39%네? 이거네? 39%네? 보면 되잖아. 이런 건 안 되겠죠. 만약 낸다면 이런 에버리지 텍스 레이트 얼마예요? 라는 걸 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전에 있던 예제를 이렇게 더 다른 좀 더 상세한 텍스 코드를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약 400만 달러가 텍서블 인컴이 된다면 여기에 적용돼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겠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건 이제 재미로 한번 해본 건데요. 여러분도 이제 직장에 취업하는 게 목표잖아요. 직장 취업을 하면 억대 연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연봉이 1억이면 도대체 세금을 제외하고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까? 월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실제로는 1억 연봉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1억 연봉에서 소득 공제라고 해서 사람마다 이러저런 거를 1억 소득에서 제외시켜주고 만약에
소득공제를 3천만 원을 받았다 치면 7천만 원만 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사람마다 얼만큼 받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공통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소득공제가 없이 1억을 다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으로 잡혔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나라에 2018년에 만들었던 소득 종합소득세율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입니다. 1200만 원 이하는 6%, 1200에서 4600까지는 15%. 앞에 거랑 비슷하죠. 4600에서 8800 24%, 8800 1억 5천 35%, 막 다 있죠. 여러분, 저는 어느 구간에 제가 해당될 것 같으세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아주 낮진 않고 당연히 아주 높지도 않습니다. 근데 1억 연봉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누진 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께 그냥 재미로만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1200까지는 6%잖아요. 1200까지 6%니까 6%를 곱해야 되는데 왜 1.1을 곱하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정부에 내는 세금이 있고 제가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서울시에 내는 지방세는 어떻게 되냐면 국세 낸 거에다가 10%를 무조건 더하는 거예요. 1.1을 하시면 1 더하기 0.1이잖아요. 10%를 더 지방세로 내거든요. 국세 낸 거에. 그래서 1.1을 곱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랑 지방세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0까지는 연 79만 원이 되고요. 1200에서 4600까지는 15%를 곱하고 1.1을 곱하면 561. 다 똑같이 했습니다. 1억에서 이제 이 구간이 해당되겠네요. 이 구간이요. 그래서 이 구간에 해당시켜 보면 1억에서 8,800까지는 35%이기 때문에 462. 자, 더해 보면 2,211만 원을 세금을 낸대요. 그래서 1억에서 2,211만 원을 빼면 7,789만 원이 세후 소득이 되는 거고 이거를 월로 나누면 월 649만 원이 되겠네요. 이것만 낼까요? 직장이 되면 뭐도 내냐면 세금도 내지만 보험료도 내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냅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줄어드나? 아닙니다. 세금을 또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2211만 원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소득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나 억대 연봉 받아요라고 하면 실제로 자기들 각자 통장에 한 600 초중반 뭐 혹은 중후반까지는 아니고요. 초중반 정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세요? 1억 초반 연봉을 받으면 부자가 될 것 같나요? 1억 연봉을 받으면 서울이든 어디든 여러분 고향에서 멋들어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월 600이 야 정말 크다면 크지만 또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그래서 1억 연봉 그렇게 엄청난 금액은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되고요. 또 다른 세율 계산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보시면 Flat Rate Tax System이라고 해서 Marginal Tax Rate가 Average Tax Rate를 같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내 연봉이 1억이야? 그러면 구간 중에 1억이 들어가 있는 연봉의 세율이 30%다. 그러면 1억 곱하기 30% 이렇게 매겨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소득 구간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숫자를 곱하면 바로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마지널 텍스 레이트도 에버리지 텍스 레이트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널 텍스 레이트이 우리 재무의사 결정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투자의사 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캐시플로우는 바로 이 마지널 텍스 레이트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Modified Flat Rate Tax System이라고 해서 아까 방법을 이겁니다. 그래서 구간을 막 다 정해놓고 그 구간에 해당되는 건데 앞에 Flat Rate Tax System은 세율이 다 똑같아요. 소득을 얼마나 벌든 간에. 근데 Modified Flat Rate Tax System은 구간을 나눈 다음에 그 구간별로 세율을 가면 갈수록 높게 잡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즉 국가별로 자신들의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든 무슨 뭐든 간에 세금을 많이 걷고 싶다, 적게 걷고 싶다, 혹은 뭐 부자한테 더 많이 걷고 싶다, 혹은 고르게 많이 걷고 싶다 등등등등 각자의 철학에 따라서 세율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세율은 정말 많은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부모님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도 세법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영대에서 세법 수업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